아버지, 미리 유산 정리하시죠. 싸늘하게 식어버린 병원 복도에서 아들놈이 제게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제 아내는 바로 저 병실 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45년간 제 삶의 전부였던 아내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아들의 입에서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말 대신 제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평생을 가족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빈자리, 그리고 제 재산 목록이 빼곡히 적힌 아들의 계획서뿐이었습니다. 제 아내, 영희는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단 한 번 찡그린 적 없이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여보, 우리가 부자는 못 돼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아요라며 웃어주던 사람이었죠.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받은 첫 월급 봉투를 들고 집에 가던 날이 생각납니다. 낡은 단칸방이었지만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우리는 그 찌개 하나에 밥 2그릇을 뚝딱 비우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때 우리의 꿈은 소박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딸 수진이가 태어나고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 야근과 주말 특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제 낡은 구두는 밑창이 다 닳아도 아이들에게는 계절마다 새 신발을 사신겼습니다. 아이들의 발이 튼튼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제 옷은 몇 년을 입어도 아이들 옷만은 언제나 깨끗하고 예쁜 것으로 입혔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그게 아버지의 자랑이었으니까요. 민수가 대학에 가고 싶어 했을 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등록금이 부족했던 저희에게는 정말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의 결혼 반지까지 팔아 등록금에 보탰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 반지가 우리 아들 미래보다 중요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딸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을 때 우리는 몇 달치 생활비를 아껴서 낡은 피아노 하나를 장만해줬습니다. 수진이가 그 피아노를 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저희 노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도 아이들 것부터 챙기는 것이 당연했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이들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자식들의 성공만이 저희 부부의 유일한 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수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의 기쁨이란, 수진이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우리 부부의 평생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제 인생에 가장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돈은 얼마든지 쓸 테니까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저는 의사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의 한계 앞에서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까지 모두 털어서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받게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고생만 시키고 내가 먼저 가네.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없으면 나도 없어. 같이 이겨내자. 매일 밤 아내의 손을 잡고 이런 대화를 나누며 기적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병만은 생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아내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고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매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식들의 민낯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그럴 리는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는 처음 몇 번 병문안을 오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점점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로 건네는 안부에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안부 인사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병원비는 괜찮으시고요? 그들의 첫 질문은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몸 상태보다는, 어머니의 아픈 마음보다는 오로지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병원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니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미 의사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 이런 것인가 싶어서 말입니다. 딸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혹 병문안을 와도 어머니와 제대로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인사만 하고는 저를 복도로 불러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계속 이렇게 돈을 쓰시는 게 맞나요? 아버지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죠. 여러분, 이런 자식들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아버지를 위한 순수한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받을 유산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자식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키운 자식들이 그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들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에도 아들은 중요한 계약이 있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딸도 남편 회사 회식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의 마지막 임종은 저 혼자 지켜야 했습니다. 병실에서 아내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45년간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가 제 곁을 떠나는 순간을 그 누구도 함께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애들 너무 믿지 마. 당신 몸부터 챙겨. 그것이 아내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내가 우리 자식들을 그런 시선으로 봤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감은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아들놈이 제게 다가와 꺼낸 첫 마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미리 유산 정리하시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아내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아버지로서의 자부심, 자식들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신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양 제 앞에서 온갖 효자, 효부 연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본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기실 테니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연기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아버님 노후는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탐욕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척 저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따뜻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닌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제가 그들 집의 불청객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보는 앞에서는 웃었지만 제가 없을 때는 아들에게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앞으로 재산 관리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들어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들은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들고 와서는 제가 이해할 필요 없다며 도장만 찍으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기력이 없어 보이시는데 좋은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친구분들도 사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재산을 손에 넣으면 저를 어디론가 내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압박했습니다. 제 재산을 자신들의 손에 넣고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속셈이 너무나 뻔히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 앞에서는 효자, 효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자는 척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들 내외가 나누는 대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정말 도장 찍으실까? 계속 버티시면 어떡하지? 벌써 일주일째인데 아직도 망설이시는 것 같아. 며느리의 초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당신이 말했잖아. 아버님은 평생 우리밖에 모르셨다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하실 거야. 조금만 더 구슬리면 넘어오실 거야. 아버님이 얼마나 우리를 믿고 의지하시는데. 아들의 답변을 들으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40년 넘게 키운 아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럼 아버님 요양원은 언제쯤 알아보는 게 좋을까? 재산 정리 끝나면 바로 모셔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모시고 살 수는 없잖아. 솔직히 부담스러워. 그리고 아버님 당뇨에 혈압까지 있으시니 솔직히 시간 문제 아니야? 오래 살 것도 아닌데 괜히 돈만 많이 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모든 것이 연극이었구나. 이놈들은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아직 연극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반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병으로 고생할 때부터 말입니다. 사실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부터 생각해 둔 거야. 어차피 병원비로 돈이 많이 나갈 테니까 빨리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다행히 많이 남아있네. 맞아. 그때 우리가 병문안을 자주 안 간 것도 사실은 아버님이 우리한테 더 의지하시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 우리 작전이 성공한 거야.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외로워하며 자식들을 기다렸던 그 시간들, 저 혼자서 아내를 돌보며 고생했던 그 순간들이 모두 그들의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음을 굳히고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제 표정은 더없이 온화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그들의 계획에 넘어간 순진한 노인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하자. 이 늙은이가 뭘 알겠니? 너희가 알아서 하는 게 맞겠지.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서 모든 걸 정리하마. 나도 이제 지쳤어. 아들과 며느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마치 큰 사업을 성공시킨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노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저처럼 마지막 반격을 준비해야 할까요?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돈으로만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들에게 어떤 교훈을 줘야 할까요? 저는 다음 날 아들 내외 몰래 제가 평생 거래해온 은행의 PB팀장이자 저를 친아버지처럼 따르던 젊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변호사는 제가 회사에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정말 선량하고 실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 자식들의 배신, 그리고 제가 들은 그들의 대화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시다니. 제가 아버님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힘들게 모으신 재산이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변호사와 함께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 내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반전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그들이 정해놓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내 싱글벙글이더군요. 마치 큰 선물을 받으러 가는 아이들처럼 제잘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좋은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잘 관리해 드릴게요. 맞아요, 아버지.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모든 걱정은 저희가 다 할게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곧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변호사 앞에 앉아 그들이 내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들 내외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수억 원짜리 증여 서류라도 들어있는 줄 알았겠죠. 그들의 표정에서 기대감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혹시 저희에게 주시려는 특별한 선물인가요? 며느리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열어보거라.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돈이나 서류가 아닌
빳빳한 기부증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기 본인 김진수는 본인의 전 재산 10억 원을 작고한 아내 박영희의 이름으로 한국심장병 어린이 재단에 기부함을 증명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아니,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몇 초간 그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이게 무슨...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받을 유산은 단 한 푼도 없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평생을 아끼고 모아 남긴 이 돈은 너희처럼 차가운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에게 갈 것이다. 너희 어머니도 천국에서 분명 이 결정을 기뻐하실 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겠구나. 나는 내일부터 내 인생을 찾아 떠난다. 세계 일주를 할 거다. 저는 가방에서 호화 크루즈 1등석 여행 티켓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6개월간 세계 각국을 돌아보는 럭셔리 크루즈 여행이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두 녀석이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소리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이럴 수가. 10억이 다 날아갔어. 어떡해, 여보.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습니다. 45년간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가족을,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오롯이 저를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혹시 너무 잔혹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나 이제야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나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크루즈선에 올랐을 때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70년 넘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의 돈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여행객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접받았습니다. 첫 기항지인 그리스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며 저는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여기가 당신이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던 그리스야. 우리 신혼 때 가난해서 못 갔던 그곳 말이야. 지금 저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아내와 함께 젊은 시절 꿈꿨던 곳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서 아내의 사진을 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매일 밤 호텔에서 아내의 사진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보, 오늘은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탔어. 당신이 그렇게 타고 싶어 했던 그거 말이야. 정말 낭만적이더라. 당신과 함께 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행 중에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도 큰 즐거움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더군요. 한국에서 온 할아버지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후원한 돈으로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해진 아이의 감사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에요. 7살이에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수술을 받고 건강해졌어요.
이제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피가 섞이지 않아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 아이가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단에서도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해줍니다. 제가 기부한 돈으로 지금까지 50명의 아이들이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50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50 가정이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타국에서 밤이 깊어지면 아들, 딸이 그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아무리 그들이 저를 배신했다고 해도 40년 넘게 키운 정이 어디 가겠습니까? 가끔 그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아들 민수가 5살 때 제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도 문 앞에서 기다리며 아빠 하고 달려오던 모습이 생각날 때면 눈물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예쁜 아이였는데.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를 돈으로만 바라봤으니까요. 그들이 먼저 저를 이용하려 했으니까요. 부모의 마음을 돈으로 계산한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나는 지금 스페인에 있다. 스페인이요? 세계 일주 중이다. 너희가 받을 유산으로 말이야. 전화 너머로 아들이 헉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주세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너무 늦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요.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 중인데 아이가 생겨서 걱정이 많아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지, 그들의 걱정을 들으며 저는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해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이는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찍은 옛날 사진 하나와 함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아이는 축복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진짜 행복은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자식의 인격에서 나옵니다. 돈을 많이 벌어주는 자식보다는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세요. 그들이 감사하다며 깊이 인사할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 이런 것이 바로 진짜 삶의 의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입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산토리니의 석양입니다. 여보, 정말 아름다워. 당신과 함께 보고 싶었는데. 매일 밤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여보 말이 맞았어.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우리가 모은 돈이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이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여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북유럽을 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남미도 가보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꿈꿨던 모든 곳들을 다 가볼 겁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면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기부한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할 생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느끼고 싶습니다.